바람 한 점 없는 서울의 밤이었다. 창밖으로 네온사인이 흐릿한 빛을 내리며 회색 건물들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케빈 유는 한국 지사의 이사회 회의를 마친 뒤 무겁게 몸을 기대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실리콘밸리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업을 운영해온 그였지만 한국으로 출장을 올 때마다 낯선 감각이 따라붙었다. 마치 이곳에 얽힌 어떤 인연이 자신을 불러들이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대표님, 회의록 정리본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선이 깔끔한 발음이 그의 귓가를 스쳤다. 케빈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기 한 청년이 서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며 이마를 살짝 가렸다. 날카로운 눈매가 어딘가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고 창백한 피부와 정제된 슈트 차림이 그를 더욱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했다. 케빈의 숨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이름이 뭐였더라? 어렴풋이 떠올랐다. 신입사원 중 한 명. 이름보다도 얼굴이 더 기억에 남아 있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다. 어딘가 낯설고도 익숙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었다. 그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테이블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 순간 손끝이 살짝 스쳤다. 미약한 감촉이었다. 하지만 전류가 흐르듯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건 뭐지? 케빈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청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다른 필요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대표님.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퇴장했다. 그 청년의 실루엣이 문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케빈은 미동조차 할 수 없었다. 방 안이 다시 정적에 잠겼다. 그러나 방금 전 그 청년의 손끝에서 스쳤던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점점 깊숙이 각인되고 있었다. 뭐였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방금 느낀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흥미가 아니었다. 그 이상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자신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무엇.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다. 이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청년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아니, 어쩌면 더 정확한 질문은 이거였다. 나는 왜 그에게서 과거의 나를 보고 있는 걸까? 케빈은 한숨을 쉬며 손가락 끝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 스친 감촉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 청년이 떠난 자리에는 묘한 잔향이 맴돌았다. 익숙하면서도 오래된 기억의 틈을 건드리는 기운이었다. 갑자기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솟구쳐 올랐다. 젊은 날 가난했던 대학 시절이 떠올랐다. 창문이 오래되어 틈새 바람이 들어오던 작은 고시원, 값싼 컵라면을 쌓아두고 며칠씩 밤을 새웠던 연구실, 그리고 학비를 벌기 위해 했던 과외 아르바이트.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었다. 그는 대학 시절 명문가의 딸을 과외하며 학비를 조달했었다. 저택의 문을 처음 넘던 날이 떠올랐다. 높은 대리석 계단, 과장된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가죽 가구의 냄새. 그곳에서 그는 젊음과 야망을 가슴에 품고 살았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다른 세계를 마주하면서도 애써 외면해야 했던 감정들이 있었다. 그의 학생이었던 그녀. 고3의 소녀와 불과 2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던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교사의 역할에 충실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영린했고 날카로웠으며 동시에 서늘한 고독을 품고 있었다. 서로가 아무 말 없이 마주 보고 앉아있던 밤들이 떠올랐다. 문제를 풀다가 문득 멈춰선 그녀의 눈빛, 의미를 알 수 없는 긴 침묵, 그리고 조용한 공간을 채우던 오직 두 사람만의 숨소리.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마치 서로를 삼켜버릴 듯한 기류가 감돌았다. 그녀 또한 피하지 않았다. 그날도 그랬다.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빗소리가 방 안을 채우던 늦은 밤, 그녀가 갑자기 묻던 말이 떠올랐다. 선생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서로를 향한 이끌림이 단순한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넘어선다는 걸.
그러나 그 감정은 끝까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가난했고, 그녀는 부유했다. 그는 떠나야 했고, 그녀는 남아야 했다. 그리고 지금 그 청년, 방금 손끝이 스쳤던 그 존재가 오래전 자신을 뒤흔들었던 그녀의 모습과 겹쳐 보이고 있었다. 케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흔들리는 듯 보였다. 그 청년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나는 왜 그에게서 과거의 나를 보고 있는 걸까? 케빈 유의 기억은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대학에 진학했다. 명문대 캠퍼스의 붉은 벽돌 건물과 고풍스러운 도서관 잔디 위에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빛났다. 그러나 둘의 관계는 이미 위험선 위에 서 있었다. 그들의 로맨스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부모는 그의 존재를 처음부터 불편해했다.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그가 딸을 가르치는 것은 허용했지만 그 이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그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하는 학생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조건이었다. 그냥 과외 선생님으로 끝났어야 했어. 그녀의 어머니는 싸늘한 얼굴로 말했다. 내가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그 관계를 끝내. 장난이 아니잖니. 그러나 장난이 아니었기에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케빈을 찾았고 케빈 역시 그녀를 밀어낼 수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면 그들은 서울 변두리의 산사를 찾았다. 깊고 조용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작은 암자가 있었고 그곳에서 가끔 밤을 새우곤 했다. 오래된 목조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 둘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촛불이 흔들리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빛에 물들었고 한기를 품은 공기가 피부를 스치면 그녀는 조용히 몸을 기댔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신문하지 않았다. 아무런 판단도 시선도 없었다. 여기 있으면 그냥 우리 둘뿐인 것 같아.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손을 뻗었다. 케빈은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손가락을 맞물렸다. 따뜻하면서도 불안한 온기였다. 마치 언제라도 부서질 수 있는, 그러나 결코 놓을 수 없는 온기. 그렇게 그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랑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더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점점 불타오르던 사랑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1987년 서울은 민주화를 위한 열망으로 뜨거웠다. 거리에는 최루탄이 터졌고 학생들은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캠퍼스마다 경문이 붙었고 곳곳에서 연설과 함성이 터져나왔다. 케빈 유도 그 중심에 있었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장학금을 받으며 묵묵히 공부하던 학생이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가난, 차별과 사회적 부조리를 경험하며 자란 때문인지 그는 점점 운동권의 사람들과 가까워졌다. 어느새 시위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유인물을 돌리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함께 있던 동료들은 끌려갔고 케빈은 가까스로 도망쳤다. 그는 쫓기고 있었다. 너 빨리 떠나야 해. 운동권 선배가 그에게 권했다. 여기서 잡히면 끝장이야. 영영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다고. 그 말은 예언이 되었다. 몇 주 뒤 그는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공항으로 향했다. 미국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떠나는 길이었다. 사실상 도망이었다.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다. 아니, 말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 역시 한국을 떠나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끝내 둘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해외로 나가 있었고 언제 돌아올지 기약조차 없었다. 둘은 서로의 상황을 알 길이 없었다. 그렇게 설명할 기회도 이해할 기회도 없이 둘은 멀어졌다.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비행기가 이륙하던 순간 케빈은 깨닫고 있었다. 서울의 그 뜨거웠던 거리도 그녀의 깊고 어두운 눈빛도 조용한 산사의 밤도 모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미국에서의 삶은 말 그대로 고통 그 자체였다. 처음 정착한 도시는 샌프란시스코였다. 가진 것이라고는 목숨을 부지할 만큼의 돈과 한국에서 가져온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출국 전
운동권 선배가 연결해준 한인 교회 목사님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노숙자로 전락했을지도 몰랐다. 여기서 버텨라, 공부를 마쳐야 한다. 목사님은 작은 교회 방 한 칸을 내주었다. 낡은 매트리스와 성경책 한 권이 전부였지만 그곳이 그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는 이곳에서 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를 튀기고 청소 용역을 하며 새벽에는 신문을 돌렸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하루 4시간도 채 자지 못했다. 몸이 따라주지 못할 때도 많았다. 너무 지쳐서 책상 앞에서 그대로 쓰러지기도 했다. 한겨울에는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냉기에 코피를 흘리면서도 그는 버텼다. 한국에 연락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연락을 했다가 경찰이 그의 흔적을 찾아낼까 두려웠다. 그녀를 떠올리는 것은 사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밤 그녀를 떠올렸다. 따뜻한 산사에서 맞이했던 새벽, 창문 너머 비 내리던 밤, 문제집을 펼쳐놓고 나누었던 눈빛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자신을 다그쳤다. 그렇게 버티고 버텨 그는 가까스로 IT 분야 학위를 따냈다. 졸업 후 그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회사에 취직했다. 그는 밤을 새우며 일했다. 아무도 그에게 기회를 쉽게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이를 악물고 달려들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그는 점점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자 그는 다시 그녀를 찾을 용기를 내었다. 오랜 시간 감춰두었던 이름을 다시 입에 올렸다.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그는 수소문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그녀의 집안이었다. 한때 명망 있는 가문이었던 그 가족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들은 소식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 집 망했어요. 어렵게 연락이 닿은 지인의 말이었다. 몇 년 전에 부도가 나서 완전히 몰락했죠.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게 뉴질랜드인가? 아무튼 해외로 다 떠났다던데. 뉴질랜드, 그녀가 거기에 있을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한국에 있었다면 그가 돌아가서 그녀를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몰랐다. 실리콘밸리에서 그는 또다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그녀를 찾는 걸 포기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IT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는 몇 년 만에 수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성장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언론에서도 그의 성공을 조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사랑도 새로운 형태로 찾아왔다. 그는 결혼했다. 사업의 성공과 함께 그의 곁에는 새로운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이지적이었고 독립적이었으며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 커온 사람이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실리콘밸리에 어울리는 합리적인 파트너였다. 그는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사랑이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잦아드는 감정이라고.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그는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고. 그렇게 그는 사업을 확장하며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도 지사를 설립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그가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엄청나게 발전한 한국이 낯설면서도 친숙한 공간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곳에는 그가 억눌러 왔던 기억들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를 과거로 회오리처럼 끌어당기는 존재를 만나게 된 것이다. 낯선 직원, 그러나 익숙한 감각. 그날 한국 지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케빈 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때 노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대표님, 보고드리고 결제할 사항이 있습니다. 낮은 목소리, 단정한 발음, 깊은 눈빛, 창백한 피부. 그러나 그보다도 그를 압도한 것은 그가 품고 있는 기운이었다. 그를 본 순간 마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린 듯 젊은 날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가 처음 그녀를 만났던 순간 문제를 풀던 그녀의 손끝, 밤새 산사에서 속삭이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서야 했던 공항의 대기실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청년에게서 그녀의 흔적이 보인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면서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왜 그는 그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날 이후 케빈 유는 자신이 이상해졌다고 느꼈다. 그 청년을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그의 존재가 계속해서 마음을 끌어당겼다. 그저 신입 직원 중 한 명일 뿐인데도 그는 그를 떠올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걸음걸이, 손끝의 움직임, 억양, 보고서를 넘기는 습관까지도 낯설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이 계속해서 케빈을 붙잡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 그가 잃어버린 누군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이건 착각인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 감각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그를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어느 날 업무를 마친 저녁, 그는 그 청년을 불렀다.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 청년은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이내 단정한 자세로 케빈 앞에 앉았다. 서류에는 그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정시우, 27세 연세대학교 졸업, 부모는 일반적인 중산층. 어쩌면 그냥 평범한 한국 청년, 어떤 특별한 배경도 흔적도 없었다. 그는 케빈이 예상한 것과 달리 지극히 단순한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은 여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존재에서 흐르는 묘한 기운을, 그녀를 떠올리게 만드는 감각을. 그 청년은 가벼운 미소를 띠며 정중하게 물었다. 대표님, 혹시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케빈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는 이 감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케빈 유는 정시우를 더 깊이 알고 싶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면담 자리에서 보여준 차분한 태도와 묘하게 익숙한 말투와 습관들은 케빈의 내면을 계속해서 뒤흔들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연스럽게 그 청년의 배경을 더 알아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였다. 어릴 때부터 연희동에서 살았어요. 연희동. 그 단어가 케빈의 귓가에서 묘하게 울렸다. 연희동은 부유층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 오래된 고급 주택들과 조용한 골목길과 한적한 분위기가 공존하는 곳. 그리고 그곳은 그녀가 살던 곳이기도 했다. 케빈은 순간적으로 입술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을 뿐이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요.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케빈이 물었다. 그 청년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유복자예요. 순간 케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유복자, 즉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다는 뜻? 그 말이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을 세차게 내려쳤다. 그러나 케빈은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질문이 맴돌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일까? 왜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키웠을까? 그녀는 혹시? 정시우가 자신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청년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익숙함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럴수록 그는 스스로를 더 바쁘게 몰아붙였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다그쳤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는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를 오가며 숨 쉴 틈도 없이 일했다. 시차와 피로가 계속해서 쌓여갔다. 비행기 안에서 쪽잠을 자고 도착하자마자 미팅을 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는 생활. 가끔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혼란스러울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는 그날 아침 눈을 떴을 때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피곤함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러나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회의를 진행했다. 그런데도 피로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몸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순간 시야가 흔들렸다.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며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뛰어오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케빈은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거라는 걸 알았다. 대표님 간 손상이 너무 심합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빠르게 이식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순간 방 안이 싸늘해졌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었다. 케빈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현실적으로 마주했다. 회사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케빈 유는 단순한 대표가 아니었다. 그는 이 회사를 일으킨 창업자였고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그가 없으면 회사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었다. 임원들은 필사적으로 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증자를 찾기 시작했다. 가족과 친척이 없는 케빈에게 맞는 간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한 직원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정시우. 그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검사 받아보겠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한순간에 그를 향했다. 그리고 케빈은 흐릿한 시야로 그를 바라보며 자신의 심장이 미묘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수술을 앞둔 날 병실은 조용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놀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기증자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삼켰다. 케빈 유는 흐릿한 시야로 정시우를 바라보았다. 그가 왜 이토록 쉽게 기증을 결정했는지, 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기 몸을 내어줄 수 있었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렇게 수술은 진행되었다. 그리고 성공적이었다. 수술이 끝난 후 병실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 케빈이 가장 먼저 본 얼굴은 정시우였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조용히. 그들의 관계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다. 무엇이라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서로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식 수술이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일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케빈은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정시우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다. 케빈은 자신이 이끄는 회사의 모든 것을 정시우와 공유하고 있었다. 그는 중요한 계약을 논의할 때마다, 사업 전략을 구상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정시우를 찾았다. 둘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었다.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나? 어느 날 케빈이 던진 질문에 정시우는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내 대표님도 같은 생각 아닌가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들은 더욱 깊이 운명 지어진 것처럼 얽혀 들어가고 있었다. 서로를 끌어당기듯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어느 날 케빈 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넌 왜 그랬던 거지? 책상 건너편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정시우가 고개를 들었다. 네? 그때 내게 간을 기증하겠다고 했던 거 말이야. 정시우는 순간 멈칫했다. 그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왜 그랬을까? 평범한 직원에 불과했던 자신이 왜 대표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주저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케빈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보통은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야. 정시우는 피식 웃었다. 그런데 전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그날의 기억이 뚜렷했다. 간 기증자자를 급히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별다른 고민 없이 검사를 받겠다고 나섰다. 케빈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이상한 일이지. 네,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이상한 일이라는 그 말조차 이제는 익숙하게 들렸다. 이 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날 이후 둘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업무적인 대화가 끝난 후에도 케빈은 정시우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시우는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 말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케빈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정시우가 했던 말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유복자. 그 단어가 또다시 머릿속에서 울렸다. 케빈은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자신도 잘 몰랐다. 하지만 이 대화가 어쩌면 이제까지 닿을 수 없었던 어떤 과거와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질문이 있었다.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니? 하지만 그 질문을 삼켰다.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았다. 이제 그와 정시우는 단순한 대표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있었다. 어느 저녁 사무실을 정리한 후 케빈 유와 정시우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류는 한쪽에 밀려나 있었고 둘 사이에는 진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가족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어? 케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시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외가나 친척들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한 번도? 내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거의 없었고요. 케빈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어떤 사연으로 혈연과 완전히 갈라서야 했던 인생. 그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랬다면 그녀도? 설마 아닐 거야. 그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다. 하지만 정시우의 다음 말이 그의 머릿속을 다시 어지럽혔다. 그래도 어머니를 보면 좋은 집안 출신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케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정시우는 담담하게 웃었다. 그냥 어머니의 분위기가요. 말투도 조용하고 책을 많이 읽으셨고 무엇보다 세련된 느낌이 있었어요. 어릴 땐 잘 몰랐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어머니가 흔한 분은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케빈은 숨을 삼켰다. 그녀도 그랬다. 어린 시절부터 상류층에서 자라며 조용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던 여자. 그리고 이어지는 정시우의 말이 그의 귓가에 깊숙이 꽂혔다. 어머니는 번역 일을 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번역.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리고 동시에 영문과 그녀가 대학에서 전공했던 학과가 떠올랐다. 영문과에 다녔던 여자 언어를 사랑했고 글을 다듬고 문장을 해석하며 살아가던 여자. 설마? 케빈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그럴 리가 정말 없는 걸까? 그는 점점 더 숨이 막혀왔다. 어쩌면 눈앞에 이 청년이 자신이 찾고자 했던 그녀의 흔적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서서히 옥죄어 오고 있었다. 케빈 유는 자신도 모르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럼 지금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니?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질문이었다. 정시우도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담담하게 답했다. 요즘은 사찰에서 자원봉사를 하세요. 사찰? 내 무료급식 봉사를 하면서 지내세요. 케빈은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사찰 무료급식 봉사. 그녀가 만약 그녀라면 그의 머릿속이 한순간에 어지러워졌다. 하지만 감정을 숨긴 채 케빈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일이네. 그리고 무언가 떠올랐다. 무료급식 프로그램. 그날 밤 케빈은 회사 임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문득 제안을 했다.
우리 회사도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사회적 기업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도 있고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좋은 것 같아.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분명히 합리적인 사업적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 결정의 진짜 이유는 오직 케빈 자신만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케빈은 정시우를 불러 말했다. 이 프로젝트 내가 맡아라. 정시우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다. 제가요? 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봐. 정시우는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실 어머니께 도움을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케빈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네. 한번 부탁드려봐.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날, 따뜻한 가을 햇살이 마당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오늘은 기업 대표로서 케빈 유가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다. 테이프 커팅을 하고 실무자를 소개하는 순서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상하게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곳에 그녀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그는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요동치는 걸 느꼈다.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그리고 마침내 실무자들이 인사하는 순서가 되었다. 정시우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명씩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리고 그녀가 차분하게 일어서서 인사를 했다. 순간 케빈 유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머리카락은 짧게 다듬어져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였다. 그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설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누구와 결혼을 했던 걸까? 그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정시우의 성이 정씨인 것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성일 가능성이 컸다. 그렇다면 그녀는 동성이었던 정씨와 결혼을 했던 걸까? 그는 숨을 삼켰다. 아니면?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추측할 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잠시 정신을 가다듬고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공식적인 인사를 해야 하는 자리였다. 그녀 역시 그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솥을 아치듯 케빈 유를 응시했다. 마치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마주친 것처럼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마치 시간 속에 단둘만 남겨진 듯 했다.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묻혀있던 것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케빈 유는 곧장 정시우를 불렀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을 대표실로 모셔줄 수 있겠나?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 자리를 만드는 것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정시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나자 케빈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 정진의 그 이름을 입속에서 천천히 되뇌었다. 잊힌 줄 알았던 이름, 지워진 줄 알았던 사람. 그러나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곳에 있었다. 이제는 외면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 자원봉사자들과의 짧은 인사가 끝난 후 케빈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진애 씨, 따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마주한 이들만이 나눌 수 있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둘만의 시간이 정해졌다. 며칠 후 케빈은 그녀를 청평의 별장으로 초대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호숫가에 자리 잡은 별장. 그곳은 언제나
케빈이 깊은 생각이 필요할 때 머무는 장소였다. 그리고 오늘 그는 이곳에서 28년을 돌아 다시 마주한 그녀와 단둘이 남았다. 거실 한쪽에 앉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머나먼 은하계를 여행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처럼.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아무런 설명도, 아무런 질문도 없었다. 다만 오랜 세월 동안 서로에게 덧씌워진 시간들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 묻고 침묵 속에서 답하고 있었다. 이제 이야기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청평의 별장 거실 노을빛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둘 사이를 가로막던 침묵의 강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강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었다. 마치 대학 시절 둘이 함께했던 조용한 산사의 밤으로 돌아간 듯했다. 바람이 창살을 스칠 때마다 그 시절의 나직한 숨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이제야 그들은 과거를 묻을 때가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물어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다. 어떻게 지냈어?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것은 원망의 질문이 아니었다. 그저 너무 늦었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케빈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87년 학생운동에 가담했다가 강제로 유학을 가야 했어. 그녀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렇게 사라졌구나. 케빈은 쓴웃음을 지었다. 처음엔 정말 끝인 줄 알았어. 돌아올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었지. 그리고 그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던 시간, 목사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대학을 마친 이야기,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일으키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정시우. 그러다 그를 만났어.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젊은 날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지. 그리고 간을 기증받고 나서 우리는 피를 나눈 관계가 되었어. 그녀가 놀란 눈으로 케빈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안 좋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잘 맞는 기증자가 그 아이였어. 그녀는 손끝을 가만히 쥐었다. 그랬구나.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사실 나도 그 아이에게서 이상한 감정을 느껴왔어. 케빈은 숨을 삼켰다. 그 아이가 내 회사를 다니게 되고 내가 간 이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한순간 말을 멈추었다. 그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어.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설마 내가 그 대표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이제 와서 보니까 모든 게 이상하게 맞물려 있구나.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그녀가 떠나야 했던 이유, 정시우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리고 둘 사이에 잃어버린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입을 떼지 못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저 깊이 삼킬 뿐이었다. 케빈 유는 조용히 기다렸다. 오랜 세월 동안 꺼내지 못한 이야기라면 그만큼 말하는 것도 어려울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지고 바람이 호수 위 별빛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그 조용한 공간 속에서 그는 차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그녀는 한순간 케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와 함께 해외로 끌려갔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케빈은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끌려갔다. 그녀의 어머니는 강제로 그녀를 데리고 한국을 떠난 것이었다. 처음엔 그냥 모든 걸 잊으려고 했어. 내가 떠난 후 그곳에서 나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가 생긴 걸 알았어. 그 순간 케빈 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기. 그녀가 그의 아이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 그는 갑자기 이곳이 어디인지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천둥이 머릿속에서 쳤다. 그러나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엄마는 그리고 친정 가족들은 없애라고 했어. 케빈의 눈이 번뜩였다. 뭐? 아버지 없는 애를 어떻게 낳느냐고. 인생을 망칠 거라고.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말을 듣지 않았어. 조용한 방 안에서 케빈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단신으로 집을 나와 모든 걸 버리고 혼자 살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 순간 케빈은 알 수 없는 감정에 몸이 떨려왔다. 그녀는 그 모든 걸 견뎠다. 부모도 가족도 주변의 모든 반대도. 혼자가 되어 낯선 곳에서 아기를 낳고 키웠다. 그리고 그 아기가 정시우였던 것이다. 케빈은 숨을 내쉬었다. 그럼 정시우 그 아이가 그의 아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케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통과 오랜 세월을 버텨낸 흔적이 있었다. 그녀가 한없이 작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시우 내 아들이야. 그녀의 말이 끝난 순간 케빈 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생각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었다. 정시우가 내 아들이었다고? 그와 처음 마주쳤을 때 느꼈던 이상한 감정, 그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관심, 그와 피를 나누게 된 일, 그리고 계속해서 얽히던 운명의 실타래들.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아들을 향하고 있었던 건가? 케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제야 그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한국의 지사를 꼭 낼 이유가 없었어. 사업적으로는 그다지 큰 이익을 주진 않았어. 그런데도 이상하게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어. 그는 어둠이 짙어져 가는 호수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처음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했어. 한국 지사가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철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뭔가 이상한 끌림이 있었어.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게 뭔지도 모른 채로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었어.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정시우를 만났어.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를 처음 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 내 젊은 날이 떠오르고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지. 그는 손을 가볍게 쥐었다가 폈다. 그리고 한국 지사가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중요한 곳이 되어 가더라. 그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이제야 알겠어. 그게 운명이었단 걸. 그리고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내 아들을 찾으러 여기 온 거였어. 그 말이 끝난 순간 둘 사이의 침묵은 더 깊어졌다. 그러나 이제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이해한 후의 침묵이었다. 그들이 수십 년을 돌아 결국 만나야 했던 이유를 알게 된 순간이었다. 청평호수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은하계에서 내리는 별빛이 호수 위에 흐르고 있었다.